우리는 정말 이 지구의 주인일까요? 어쩌면 인간은 이 거대한 집에 잠시 머무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지구라는 이 집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잠시 돌아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수복수 채널의 박은복입니다. 지난해 12월 초 저는 한 학회에서 좌장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좌장을 맡은 세션에 세 분의 발표자가 차례로 단상에 올라와 발표를 하였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교수였습니다. 그의 발표는 환경과 법의 관계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분 발표의 요지를 정리하자면 오늘날 여러 나라에서 생태와 관련된 법이 제정되면서 환경 문제가 더 이상 선언적 구호에 머물지 않고 헌법 조항에 명시되거나 구체적인 법령으로 제도화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환경권이 기본권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국가는 환경을 보존해야 할 의무를 진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인간의 삶을 둘러싼 토대가 법의 언어로 다시 써지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에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질문과 응답이 오갔고 저는 좌장으로서 짧게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생태라는 말의 어원을 잠시 언급했습니다. 생태를 의미하는 영어 에콜로지의 어두인 에코의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리스어 오이코스에 닿는데 이는 집, 거주지를 뜻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 집을 인간만의 공간으로 이해해왔습니다. 인간이 주인이고 다른 존재들은 그 집 안에 부수적으로 놓인 사물이거나 자원점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집은 인간만의 것일까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이코스가 가리키는 집은 이 지구 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과 무생물을 함께 품는 공간이자 그것들 모두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덧붙인 말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동물과 식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우리가 마시는 공기와 흐르는 물까지 모두가 더불어 깃드는 공간이자 곧 그들 모두의 집입니다. 인간은 그 집의 유일한 주인이 아니라 수많은 존재들 가운데 한 구성원일 뿐입니다. 그리고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지구의 주인이 아니라 새들어 사는 한 포유류일 뿐입니다. 생각해보면 서구 문명이 먼저 급속히 발달하고 가톨릭이 널리 전파되는 과정에서 성서의 한 구절이 편향된 방식으로 해석되어 온 것 같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이르는 대목에는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문제는 정복과 다스림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어 가운데 카바시는 흔히 정복하다로 번역되지만 단순한 폭력적 제한만을 뜻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리하다, 돌보다, 책임있게 다스리다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제가 성서를 깊이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성서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다스림은 힘의 과시가 아니라 책임의 수행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이 정복과 다스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떠올려 보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예수의 정복과 다스림은 무력이나 강압이 아니라 희생과 사랑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더군요. 매우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복과 다스림은 자연을 파괴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사랑과 책임으로 그 자연을 돌보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그 구절은 때때로 인간의 탐욕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서구 가톨릭 사회가 그 의미를 몰랐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성경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권력을 행사해온 지배 집단이 그것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선택적으로 끌어다 쓴 것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그 흙을 더럽히고 그 위에 흐르는 물을 오염시키고 그 위를 감싸는 공기를 혼탁하게 만들면서도 안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오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구를 인간만의 집으로 여기는 사고가 환경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읽은 책 한 권이 떠오릅니다.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라는 책인데 거기에는 미국 시애틀의 인디언 추장이 남긴 연설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 글 가운데 21쪽에서 23쪽에 걸쳐 실린 시애틀 추장의 말을 옮겨봅니다. 그는 당시 미국 대통령을 가리켜 워싱턴의 얼굴 흰 대추장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인용입니다. 워싱턴의 얼굴 흰 대추장이 우리에게 우정의 표시와 안부를 전해왔다. 위대하고 훌륭한 백인 추장은 아울러 우리의 땅을 사고 싶다는 제의를 했다. 나의 부족은 물을 것이다. 백인 추장이 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로서는 무척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어떻게 우리가 공기를 사고 팔 수 있단 말인가? 대지의 따뜻함을 어떻게 사고 판단 말인가? 우리로선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 부드러운 공기와 제잘거리는 시냇물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으며 또한 소유하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우리로부터 사들이겠단 말인가? 우리는 대지의 일부분이며 대지는 우리의 일부분이다. 들꽃은 우리의 누이고 술록과 말과 독수리는 우리 형제다. 강의 물결과 초원의 꽃들의 수액, 조랑말의 땀과 인간의 땀은 모두 하나이며 모두가 같은 부족, 우리의 부족이다. 따라서 워싱턴의 대추장이 우리 땅을 사겠다고 한 제의는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누이와 형제와 우리 자신을 팔아넘기는 일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로 묶여 있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 대지에게 일어나는 일은 대지의 아이들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사람이 삶의 거미집을 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사람 역시 한 오락의 거미줄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그가 거미집에 가하는 행동은 반드시 그 자신에게 그대로 되돌아온다. 이것을 우리는 안다. 대지는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며 인간이 오히려 대지의 소유물이다. 인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도 뻔한 얘기지만 우리는 지구라는 이 집의 주인도 아니며 집은 또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공간이라는 인식이 그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집이 무너질 때 그 아래 깔리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니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